서울 본사 27층 유리로 된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다음 발표는 신사업본부장 김정숙 님입니다. 그 이름이 스피커를 타고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죠. 순간 앞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여자 둘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흔들리더니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팔을 꽉 움켜쥐었죠. 설마 그 정숙이?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은 여인이 차분하게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죠. 그녀는 단상 위에 서서 노트북을 펼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참석자들을 둘러봤죠. 그 시선이 앞자리 두 여자에게 닿았어요. 1초, 2초, 긴 침묵이 흘렀죠.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주 작고 차가운 미소였죠. 미영과 소라, 그 두 여자의 기억 속엔 30년 전의 한 장면이 떠올랐을 거예요. 흙 묻은 고무신을 신고 경상도 사투리로 더듬거리던 전학생 정숙이, 급식실에서 혼자 밥을 먹던 그 아이, 너희 고향엔 전기도 없어? 하고 비웃던 그날의 정숙이. 하지만 지금 그녀들은 그 정숙이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그녀의 결제 사인이 없으면 프로젝트 하나 진행할 수 없는 위치가 되어버렸죠. 정숙은 레이저 포인터를 들어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에는 떨림 하나 없었어요. 단지 세월이 빚어낸 단단함만이 있었죠.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녀는 수천 번 무릎 꿇었고 수만 번 일어섰어요. 그리고 지금 마침내 그녀의 이름이 빛나고 있었죠. 제 이야기는 경북 청송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시작됐어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버스도 하루에 3번밖에 안 오는 그런 곳이었죠.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셨는데 매일 새까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집에 들어오셨어요. 어머니는 품앗이로 밭일을 도우며 살았고요. 우리 집은 슬레이트 지붕에 연탄을 떼는 집이었는데 겨울이면 방 안까지 얼음이 얼 정도로 추웠죠. 하지만 그게 제 전부였어요. 그게 제가 아는 세상의 전부였죠.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아버지가 탄광에서 다치셨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연탄불 앞에 앉아서 말씀하셨죠. 정수가, 너는 서울 가서 공부해야 한다. 여기서는 미래가 없어. 아버지처럼 평생 흙 파먹고 살 수는 없잖나.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저렸어요. 아버지 손은 검댕이와 상처투성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보따리 하나 들고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종로에 사는 먼 친척 집이었는데 사실 아버지 고등학교 동창분이었죠. 방 하나를 얻어 쓰는 대신 집안일을 도와야 했어요. 설거지, 청소, 빨래. 남의 집살이가 시작된 거였죠. 전학 첫날 교복도 제대로 안 맞았어요. 시골 학교 교복을 고쳐 입은 거였는데 소매가 짧아서 손목이 다 나왔거든요. 신발도 언니 물려받은 헌 운동화였고요.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30명쯤 되는 아이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죠.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이상해 보이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애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쟤 어디서 왔대? 말투 들어봐. 완전 촌스러워. 오빠, 완전 구식이야. 저는 선생님이 지정해준 자리에 앉아서 가방끈을 꽉 쥐었어요. 손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죠. 수업 내용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그냥 빨리 하루가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더 지옥 같았어요. 급식을 받아들고 자리를 찾는데 아무도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거든요. 다들 이미 짝꿍들끼리, 친한 애들끼리 붙어 앉아 있었어요. 여기 자리 있나? 여기 주인 있어. 애 화장실 갔어. 5번을 물어봤지만 다 거절당했어요.
결국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손이 떨려서 김치 하나 떨어뜨렸어요. 그 순간 옆자리 애가 킥킥거리더라고요. 야, 쟤 먹는 거 봐. 진짜 배고팠나 봐. 시골에서는 밥도 못 먹었나? 주변 애들이 웃었어요. 저는 떨어진 김치를 주워서 먹었죠.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았지만 버렸다가 더 놀림받을까봐 그냥 먹었어요. 그 중에서도 미연이랑 소라는 유난히 심했어요. 미연은 강남에 사는 부잣집 딸이었는데 아버지가 무슨 회사 임원이라고 했어요. 소라는 엄마가 백화점 과장이었고요. 둘은 늘 붙어 다니면서 저를 구경거리 취급했죠. 어느 날 체육 시간이었어요. 제 운동화에 흙이 묻어 있었는데 등굣길에 공사장을 지나오느라 그랬거든요. 소라가 그걸 보고 크게 말했죠. 야, 너네 고향에는 포장도로도 없어? 신발에 왜 흙이 이렇게 묻었어? 흙길로 다녀. 애들이 웃으며 몰려왔어요. 미연이 거들었죠. 전기는 들어와? 아니면 아직도 호롱불 켜? TV는 있어? 너희 동네는 진짜 개발도상국이구나. 애들이 박장대소했어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넘겼지만 속에서는 뭔가가 타들어갔죠. 수치심이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제가 태어난 곳을, 제 부모님을 모욕당한 것 같아서 너무 분했는데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우리 동네는 포장도로도 별로 없었고 TV도 흑백이었거든요. 그날 밤 친척집 작은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손으로 막으면서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울었죠. 그리고 다짐했어요. 두고 봐라. 나는 반드시 이 도시에서 너희보다 높이 설 거야. 너희가 나를 무시한 만큼 나는 더 단단해질 거야. 언젠가 너희가 내 앞에서 고개 숙일 날이 올 거야. 그때부터 저는 변했어요. 교실에서 입을 다물었죠. 누가 말을 걸어도 최소한으로만 대답했어요. 대신 공부에만 매달렸죠. 쉬는 시간에도 문제집을 펼쳤고 점심시간에는 혼자 도서실에 가서 책을 읽었어요. 집에 가면 새벽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친척 아주머니가 잔소리를 해도 귀에 안 들어왔죠. 공부만 하면 뭐해? 밥이라도 제때 먹어야지. 몸이 자본인데. 하지만 저한테는 공부밖에 없었어요. 그게 유일한 무기였으니까요. 1등을 하면 놀림도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선생님들이 잘한다고 칭찬하면 애들도 함부로 못했고요. 그래서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교과서를 통째로 외울 정도로요. 중학교 3학년 때 전교 1등을 했어요. 그것도 2등과 20점 차이로요. 시상식 날 교장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렀죠. 전교 1등 김정숙. 단상에 올라가는데 미연과 소라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묘했죠. 놀랍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한 뭔가 씹어먹은 듯한 얼굴이었어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타올랐어요. 그래, 이거야. 이 기분 때문에 참았던 거야. 상장을 받고 내려오는데 소라가 작게 속삭이더라고요. 공부벌레는 공부밖에 모르지 뭐. 친구도 없으면서. 저는 그냥 지나쳤지만 마음속으로 또 다짐했죠. 너희가 나를 공부벌레라고 부르든 말든 나는 계속 올라갈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너희가 내 밑에서 일하게 만들 거야. 그날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다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게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였죠. 고등학교는 서울의 한 인문계 학교로 진학했어요. 성적 장학금을 받아서 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전교에서 5명한테만 주는 거였죠. 하지만 장학금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교재비, 참고서가, 모의고사 비용. 생각보다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곳이 아니더라고요.
친척 아주머니한테 손 벌릴 수도 없었고요. 이미 신세를 너무 많이 졌는데 더 이상 패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고1 여름방학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였는데 밤 11시부터 새벽 7시까지 일하고 그대로 학교에 갔죠. 세수만 하고 교복 입고 학교 가면 딱 8시 10분 전이었어요. 교실 뒷자리에 앉아서 1교시 내내 꾸벅꾸벅 졸다가 선생님한테 혼나기 일쑤였죠. 김정숙, 너 요즘 왜 이래? 공부는 언제 하고? 맨날 자기만 해? 중학교 때 그렇게 잘하더니 고등학교 와서 놀고 싶어? 선생님은 몰랐죠. 제가 밤새 냉동식품 재고를 정리하고 취객들 상대하면서 유통기한 임박한 도시락 버리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거요. 한 번은 너무 피곤해서 수업 중에 책상에 엎드려 잤는데 담임 선생님이 뒤통수를 때리셨어요. 아, 김정숙, 학교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고개 숙이고 사과했어요. 변명할 수도 없었죠. 설명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3년을 버텼어요. 주말엔 과외 아르바이트도 했는데 중학생 수학 과외였어요. 시간당 10,000원을 받았는데 그 돈으로 문제집을 샀죠. 한 달에 2~3권씩 사서 혼자 풀었어요. 학원은 엄두도 못 냈거든요. 인터넷 강의도 돈이 드니까 그냥 독학으로 버텼죠. 고3 겨울 수능을 보고 성적표를 받았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갈 수 있는 점수였죠. 손에 쥔 성적표를 보면서 울었어요. 해냈구나. 진짜 해냈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바로 다음 문제가 왔어요. 등록금이었죠. 서울대 등록금이 얼만지 알아보니까 눈앞이 캄캄했어요. 친척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죠. 정수가 미안한데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서 내 대학 등록금까지는 못 도와줄 것 같아. 솔직히 우리 애들 학원비도 빠듯해서. 아니에요, 아주머니. 그동안 너무 신세 많이 졌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컴퓨터를 켰어요. 새벽 4시까지 장학금 정보를 찾아 헤맸죠. 며칠을 밤새워 검색했어요. 그러다가 한 재단의 공고를 봤는데 가난하지만 우수한 여학생 전액 장학생 모집이라고 적혀 있었죠. 자격 요건을 읽는데 손이 떨렸어요. 저한테 딱 맞는 조건이었거든요. 신청서를 쓰면서 제 인생을 처음으로 글로 정리했어요. 태어난 곳, 부모님 이야기, 서울로 올라온 이유,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한 이야기. 쓰다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하는 걸 새삼 깨달았죠.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는 매일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하고요. 그리고 3주 후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우편물을 뜯는 손이 너무 떨려서 찢어질 뻔했죠. 합격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문장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4년 전액 장학금이었어요. 등록금, 생활비까지 지원해준다고 했죠. 장학금 수여식 날 재단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학생들입니다. 부디 이 기회를 발판 삼아 더 큰 꿈을 이루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또 울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노력을 인정해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를 불쌍하게 봐서가 아니라 제가 열심히 살았다는 걸 인정해줘서 받은 장학금이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대학 입학식 날 캠퍼스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여기서부터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이제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또 냉혹했죠. 입학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난 동기들은 대부분 강남 출신이거나 외고, 특목고 출신이었어요.
옷차림부터 달랐죠. 명품 가방에 최신 맥북에 아이폰을 들고 다니면서 영어로 자기소개를 술술 하더라고요. 저는 중고로 산 삼성 노트북에 동대문에서 10,000원 주고 산 가방이었어요. MT 비용도 부담이었죠. 다들 당연하게 20만 원씩 참가비를 내는데 저는 망설였거든요. 그 돈이면 한 달 생활비였으니까요. 결국 안 갔어요. 가족 일이 있어서요라고 핑계를 댔죠. 그리고 그날부터 또 겉돌기 시작했어요. 조별 과제 할 때도 저만 빠졌고요. 정수기는 바빠서 그런가 봐. 알바 많이 한대. 아니었어요. 제가 끼기 싫어서 스스로 물러난 거였죠. 걔네들이랑 어울리면 돈도 많이 들고 저랑은 대화 주제도 안 맞았거든요. 걔네는 여행 얘기, 맛집 얘기, 연예인 콘서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낮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백화점 계산원으로 일했어요. 명동 한복판 백화점이었는데 명품 옷을 파는 매장이었죠. 손님들은 제 한 달 알바비보다 비싼 옷을 카드 한 번 긁는 거로 사갔어요. 구경만 해도 한숨이 나왔죠. 어느 날 손님 중에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애가 왔어요. 그 애는 저를 못 알아봤죠. 저는 카운터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계산만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요. 이게 내 자리구나. 이게 내 현실이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피곤에 찌든 얼굴, 퀭한 눈, 거칠어진 손. 22살 청춘이 어디 있는지 모를 모습이었죠. 친구들은 대학생활 즐기면서 연애하고 놀러 다니는데 저는 늙은 아줌마처럼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착같이 버텼죠. 이게 끝이 아니야. 졸업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면 달라질 거야. 대학 4년 내내 학점은 4.0 이상을 유지했어요. 밤샘 알바하면서도 수업은 하나도 빠지지 않았고요.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나왔죠. 그리고 이력서를 수십 곳에 넣었어요. 토익 960점, 학점 4.3 수석 졸업. 제 스펙은 나쁘지 않았죠. 드디어 첫 번째 회사에서 합격 통보가 왔어요. 작은 무역회사였지만 제겐 꿈의 무대였죠. 처음으로 제 명함을 받았을 때 그 작은 종이 쪽지가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어요. 출근 첫날 정장을 샀어요. 할부로요. 12개월 무이자로. 첫 직장 출근 날 설렘보다는 긴장이 컸어요. 회사는 을지로에 있는 작은 무역회사였는데 낡은 빌딩 5층이었죠. 엘리베이터도 자꾸 덜컹거렸고요. 직원이 15명 정도였는데 저는 영업팀 막내로 들어갔어요. 대리님이 저를 보더니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여자 신입이라. 뭐 영어는 좀 하겠지? 서울대 나왔다며? 네, 토익 960점입니다. 오, 그럼 해외 바이어 이메일 답장 좀 써봐. 이거 급한 거거든. 그렇게 시작된 제 첫 직장 생활이었어요. 첫날부터 야근이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드디어 제 명함이 생겼고 월급을 받는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정말 울었어요. 통장에 찍힌 180만 원이라는 숫자가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상사인 과장님은 늘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자는 결국 결혼하면 그만둘 건데 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 어차피 몇 년 못 버티고 나갈 거면서. 해외 출장 기회가 생기면 남자 사원들만 보냈죠. 저보다 영어도 못하는 선배가 중국 출장을 가는 걸 보면서 저는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만 했어요. 억울했지만 참았어요. 일단 경력을 쌓자. 기회는 온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배우자고 생각했죠. 그런데 회사 사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주거래처가 부도가 났고
그 여파로 우리 회사도 거래처가 하나둘 끊겼어요.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일주일, 그 다음엔 보름, 나중엔 한 달씩 밀렸죠. 그래도 저는 버텼어요. 다른 데 가봤자 경력이 부족해서 취직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밤마다 영어 학원에 다니면서 실력을 더 쌓았고 통역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대학 때 하던 알바를 다시 시작한 거죠.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야. 조금만 더 버티자. 그런데 입사 2년 차 되던 해 겨울,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출근했는데 회사 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죠. 부도났다는 공고문이 붙어 있었고요. 사장님은 야반도주한 거였어요. 퇴직금은커녕 3개월치 밀린 월급도 못 받았죠. 그날 회사 앞에서 동료들과 함께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다들 허탈한 얼굴이었죠. 이제 어떡하지? 나 이번 달 월세도 못 냈는데. 나도. 카드값이.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빈 통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에서 사람은 쉽게 무너지는구나. 회사도, 꿈도, 미래도 한순간에 사라지는구나. 그날 밤 지하철역 의자에서 밤을 샜어요. 고시원 월세를 2달째 못 내서 그날 아침에 쫓겨난 상태였거든요. 짐은 다 버려졌고 손에 든 건 노트북 가방 하나뿐이었어요.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커피 하나 사서 손에 쥐고 있었죠. 따뜻함이라도 느끼고 싶어서요. 12월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새벽 4시쯤 영무원이 깨웠어요. 손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나가주셔야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서울의 새벽은 너무 차가웠죠. 1월의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면서 제 심장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새벽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몇 명 보였는데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다짐했어요. 이 도시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도 차가워져야 해. 따뜻함은 사치야. 인정도, 동정도, 순진함도 다 버려야 돼. 이제 나는 도구가 되자. 냉정한 도구. 감정 따윈 필요 없어.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변했어요. 마음속 마지막 온기를 버렸죠. 사람을 믿지 않기로 했고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기로 했어요. 3개월 동안 PC방과 독서실을 전전하면서 이력서를 수백 군데 넣었어요. 면접을 보러 다녔는데 옷도 변변치 않고 주소도 없으니까 다들 이상하게 봤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10군데씩 지원서를 넣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외국계 기업 마케팅팀에 합격했어요. 연봉은 이전 회사의 2배였죠. 3천만 원이었는데 제겐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그 회사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일만 하는 기계가 됐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누구한테도 친근하게 굴지 않았어요. 회식 자리도 최소한만 참석했고 사적인 대화는 일절하지 않았죠. 대신 결과로만 말했어요.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매출을 올렸고 실적을 만들었죠. 3년 만에 팀장이 됐어요. 최연소였죠. 5년 만에 부장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적을 만들었어요. 김 부장은 사람 같지가 않아. 너무 차가워. 뭔가 무섭다는 말을 들었지만 상관없었어요. 나는 친구를 만들러 온 게 아니라 살아남으러 왔으니까.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야 돼. 어느 날 팀 회식 자리에서 후배가 술 취해서 물었어요. 부장님, 무서워 보여요. 왜 그렇게 사세요? 가끔은 웃기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소주잔을 비우고 차갑게 답했죠. 무섭게 보여야 무시당하지 않아. 이 세상은 약해 보이는 사람을 밟고 올라서거든. 너도 오래 다니면 알게 될 거야. 그 후배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30대 중반이 됐을 때
저는 이미 업계에서 이름이 알려진 마케터가 되어 있었어요. 차갑고 냉정하고 결과 중심적인 사람으로요. 김정숙이 맡으면 성공한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죠. 그리고 그때쯤 새로운 회사에서 헤드헌터 연락이 왔어요. 김정숙 부장님, 대기업 본부장 자리에 관심 있으세요? 연봉은 2배로 드릴 수 있고 임원 트랙입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 여기서부터 내가 원하던 자리로 올라가는 거야. 대기업으로 이직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신사업본부장이라는 직함이 명함에 박혔는데 그걸 볼 때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죠. 이제 저는 수십억짜리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고 제 밑에는 팀장 5명이 있었어요. 회의실에서 제가 고개를 끄덕이면 프로젝트가 진행됐고 고개를 저으면 중단됐죠. 어느 화요일 오후 전략팀 박 팀장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어요. 본부장님, 이번 신규 프로젝트 협력사 리스트입니다. 15곳 정도 후보가 있는데 검토 부탁드립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서류를 받았어요. 한 장씩 넘기면서 회사명, 대표, 주요 실적을 확인했죠. 그런데 5번째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어요. 주식회사 미연 트레이딩 대표이사 박미연. 심장이 쿵 하고 한번 크게 뛰었죠. 그 이름. 30년 전 교실에서 제 운동화를 보고 킥킥거리던 너네 고향엔 포장도로도 없어? 라고 비웃던 그 이름이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면서 입술에 미소가 번졌죠. 이 회사, 내가 직접 미팅하죠. 네. 본부장님이 직접요? 보통은 팀장급이 먼저 검토하고 본부장님께 보고 올리는데 괜찮아요. 이 회사 제가 개인적으로 알 것 같아서요. 직접 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미팅 날짜를 잡았어요. 2주 후 목요일 오후 3시 본사 12층 소회의실이었죠. 그날이 오기까지 저는 그 회사를 철저히 조사했어요. 매출 추이, 주요 거래처, 프로젝트 성과, 재무제표, 심지어 직원 수까지 모든 걸 파악했죠. 그리고 미연의 SNS도 샅샅이 뒤졌어요. 여전히 화려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강남 아파트에 살고 외제차를 타고 한 달에 한 번은 해외여행을 가고 명품 가방을 자랑하는 사진을 올리고요. 사업은 중간 정도 규모였는데 매출은 100억 정도였죠. 나쁘지 않았지만 재무 구조를 보니 위태로운 부분도 보이더라고요. 흥미롭네.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은 불안정하구나. 이건 재미있겠는데? 미팅 당일 저는 일부러 5분 늦게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은 늦어도 되거든요. 문을 열자 3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박미연 대표, 영업이사, 그리고 기획팀장이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미연은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들고 있던 볼펜이 바닥에 떨어졌죠. 입이 살짝 벌어지더니 눈이 엄청 커졌어요. 정숙이? 너야? 저는 차분히 자리에 앉으며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본부장이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업무 시간이니까요, 대표님. 그렇지.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옆에 있던 영업이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봤죠. 저는 서류를 펼치며 냉정하게 시작했어요. 그럼 발표 시작하시죠. 제안서 잘 받아봤습니다. 37페이지짜리더군요. 1시간 동안 미팅이 진행됐는데 미연은 제대로 발표를 못했어요. 자꾸 말을 더듬고 자료 페이지를 헷갈려 했고 제가 던지는 질문에 횡설수설했죠. 이 부분 수치가 정확한가요? 출처가 뭐죠?
아, 그게 시장조사 자료인데 어느 기관 자료인가요? 저희가 자체 조사면 샘플 수가 얼마나 되나요? 그게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저는 칼처럼 냉정하게 진행했어요. 질문은 날카로웠고 반응은 차가웠고 표정은 무표정이었죠. 미연은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마에서 땀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게 보였죠. 미팅이 끝나고 그들이 나가려는데 제가 말했어요. 박미연 대표님, 잠깐만 남아주시겠어요? 개인적으로 확인할 게 있어서요. 다른 사람들이 나가고 둘만 남았어요. 침묵이 흘렀죠.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미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수가, 아니, 본부장님. 그때 일은 정말 미안해. 우리가 어렸잖아. 우리가 너무 유치했어. 그때 일이요? 중학교 때 우리가 너한테 심하게 했잖아.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안해. 나 그때 정말 어렸어. 저는 창밖을 보면서 말했어요. 별일 아니었어요. 다 옛날 일이고 저도 잊어버렸어요. 이제 중요한 건 이 프로젝트죠, 대표님. 그럼 우리 회사랑 일하실 건가요? 이번 프로젝트 우리한테 정말 중요해. 잘 부탁드려. 저는 파일을 덮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주 작고 차가운 미소였죠. 검토해보고 일주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대표님. 미연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며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한 상태였죠. 이제 시작이야, 미연아. 내가 나한테 한 것처럼 나도 너한테 할 거야. 단 훨씬 더 우아하게. 넌 내가 복수한다는 것조차 모를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와인을 한 잔 따랐어요. 서울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져 있었는데 한강이 빛나고 있었고 수많은 자동차 불빛이 흐르고 있었죠. 제 아파트는 30층이었는데 이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와인을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30년 전 교실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던 그 아이가 이제 이 높은 곳에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게 신기했죠.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은요. 거울을 봤어요. 37살의 제 얼굴이 보였죠. 주름도 생기고 눈가에 피로도 쌓였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강했어요. 이제는 아무도 저를 무시할 수 없는 눈빛이었죠. 책상 서랍을 열어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중학교 졸업사진이었는데 제가 맨 뒷줄 구석에 서 있었어요. 표정도 어둡고 자신감도 없어 보였죠. 그 옆에 미연과 소라가 앞줄 한가운데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너희가 빛났지. 하지만 이제는 내 차례야.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게임에서 질 생각이 없었죠. 일주일 후 저는 미연의 회사를 협력사로 선정했어요. 전략회의에서 발표했을 때 모두가 놀랐죠. 더 좋은 조건의 회사들이 많았거든요. 본부장님, 이 회사 말고 A사가 훨씬 나은데요? 가격도 20% 저렴하고 레퍼런스도 더 많습니다. 경험과 네트워크를 봤어요. 그리고 이 회사 대표를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어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진행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전 다른 걸 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약점을요. 가까이 두고 관찰하는 게 복수의 첫 단계였죠. 계약이 체결되고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미연은 종종 저한테 연락을 했죠. 처음에는 업무 관련 전화였다가 점점 사적인 연락으로 바뀌었어요. 정수가, 아니 본부장님, 점심 같이 할래? 오랜만에 옛날 얘기도 하고. 처음엔 거절했어요. 바빠서요라고 짧게 답했죠.
하지만 세 번째 제안부터는 나갔어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죠. 적을 알려면 가까이 가야 하니까요. 청담동 어느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미연은 명품 옷을 입고 왔지만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식사 자리에서 미연은 계속 옛날 얘기를 꺼냈어요. 우리 진짜 어렸었지? 그때는 몰랐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유치했어. 정말 미안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만 했어요. 용서한 척하면서요. 다 지난 일이에요. 저도 그때 기억 가물가물해요. 다행이다. 근데 정수가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 진짜 대단해. 요즘 사업은 어때요? 미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어휴, 힘들지.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 솔직히 이번 프로젝트가 잘 돼야 회사가 숨통이 트여. 직원 월급 주는 것도 빠듯해. 그렇구나. 힘드시겠어요. 응. 그래도 내가 도와줘서 감사해.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우리 회사 살 것 같아.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미소를 지었어요. 열심히 하세요. 저도 성공하길 바라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저는 그들과 가까워지는 척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서 밥을 먹었고 커피를 마셨고 옛날 얘기를 나눴죠. 하지만 눈과 귀는 항상 열어뒀어요. 그녀가 하는 모든 말, 회사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했죠. 프로젝트 중간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세금 계산서 처리가 이상하더라고요. 거래처 이름과 실제 입금 계좌가 다른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허위 거래 정황이 보였죠.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돌리고 있었어요. 이거 완전히 불법인데? 횡령이랑 탈세에 다 해당되는데? 저는 증거를 꼼꼼히 모았어요. 서류를 복사하고 이메일을 캡처하고 거래 내역을 정리했죠. 모든 걸 날짜별로 정리해서 폴더에 보관했어요. 그리고 적절한 시점을 기다렸죠. 프로젝트 6개월 차 중간 점검 시점이었어요. 저는 법무팀 이 팀장을 조용히 불렀어요. 이 업체 내부 감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증거 자료예요. 이 팀장이 자료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본부장님, 이건 심각한데요? 그래서 조용히 처리해야 해요. 우리 회사 평판에도 영향 갈 수 있으니까. 감사팀에 넘기고 필요하면 수사 의뢰까지 하세요. 2주 후 감사팀이 미연의 회사에 불시에 들이닥쳤어요. 오전 9시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이었죠. 미연은 완전히 패닉 상태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정수가 도대체 무슨 일이야? 감사팀이 왜 와? 너 알고 있었어? 저도 몰라요, 대표님. 감사팀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정기 점검 아닐까요? 정기 점검? 이게 정기 점검처럼 보여? 모든 서류를 다 뒤지고 있다고. 대표님 문제 없으시면 협조하시면 되잖아요. 이거 내가 일부러 한 거지?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말 조심하세요, 대표님. 전화 내용은 녹음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단지 회사의 정상적인 절차를 따른 것뿐이에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심장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한 달 후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허위 세금 계산서, 횡령, 분식회계, 배임. 여러 혐의가 적발됐죠. 계약은 즉시 해지됐고 자료는 검찰에 넘어갔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속보가 떴어요. 주식회사 미연 트레이딩 대표 박미연, 허위세금 계산서 및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직원 10명 일자리 불안. 저는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그 기사를 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죠. 저녁 햇살이 빌딩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나 끝났네. 이제 소라 차례야.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연이었죠. 벨소리를 들으면서 2번 울리길 기다렸다가 받았어요. 정수가,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제가 뭘 어떻게 해드려요? 법이 판단할 문제인데요, 대표님. 내가 일부러 한 거잖아. 넌 처음부터 나를 무너뜨리려고 계획한 거지. 증거 있어요? 감사는 정상적인 절차였어요. 문제는 대표님 회사가 법을 안 지킨 거죠. 저는 그냥 직장인으로서 의무를 다한 것뿐이에요. 너, 정말. 아, 그리고 대표님. 중학교 때 했던 말 기억나세요? 공부벌레는 공부밖에 모르지 뭐. 그 말 있잖아요. 근데 공부만 한 촌년이 이제 대표님 인생을 좌우하게 됐네요. 인생 참 아이러니하죠? 재밌지 않아요? 미연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수가, 우리 친구였잖아. 친구요? 우리가 언제 친구였어요? 친구는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대표님.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어요. 그저 차가운 만족감만 있었죠.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 같았죠. 미연의 사건이 정리될 즈음 또 다른 이름이 제 앞에 나타났어요. 소라였죠. 2개월 후 산업포럼에 참석했어요. 유통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였는데 저는 패널로 초대받았거든요. 쉬는 시간에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정숙이? 김정숙 맞지? 돌아보니 소라였어요. 소라는 유명 유통사의 구매부장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소라는 여전히 오만했어요. 명품 백을 들고 다이아몬드 시계를 차고 전신 명품 차림이었죠. 머리도 강남 유명 미용실에서 한 것 같았고요. 야, 너 요즘 잘 나가더라? 본부장 됐다며? 대단하네, 진짜. 촌년이 여기까지 오다니.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시하는 뉘앙스였고 마지막 촌년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입에서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결국 회사원은 회사원이잖아. 나는 이제 임원 코스야. 내년이면 이사 달 것 같아. 축하해요. 좋겠네요. 점심 같이 할래? 내가 살게. 여기 근처 괜찮은 스테이크 집 알아. 처음엔 거절하려다가 마음을 바꿨어요. 이것도 기회겠네. 점심자리는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소라는 계속 자랑을 늘어놓았죠. 차를 최신형 외제차로 바꿨다. 강남에 40평 아파트 샀다. 남편이 강남 성형외과 의사라 돈 걱정은 없다는 둥. 1시간 내내 자기 자랑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가끔 그렇구나, 좋겠다 정도만 맞장구 쳤죠. 그러다 슬쩍 물었어요. 요즘 회사 상황은 어때요? 일은 잘 되고요? 소라의 표정이 약간 굳었어요. 어휴, 바빠 죽겠어. 요즘 신제품 론칭하느라 정신이 없어. 어떤 제품이요? 건강식품이야.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거. 대박 날 거야. 이미 예약이 몇만 건 들어왔어. 대단하네요. 성공하시길 바라요. 당연하지. 이거 성공하면 나도 대박이야. 보너스로만 몇천 받을 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조사를 시작하고 있었죠. 제품명, 회사명, 출시 예정일. 모든 걸 기억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소라가 말했어요.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대단해. 흙 묻은 신발 신고 다니던 애가 말이야.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신발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부장님.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전략팀을 불렀어요. 소라, 아니, 최소라 부장이 일하는 유통조사 좀 해줘. 특히 신제품 관련해서. 일주일 후 자료가 올라왔어요. 그 회사의 신제품 정보를 입수했는데 성분표를 보는 순간 눈썹이 올라갔어요. 이거 FDA 기준에 안 맞는데? 이 성분은 국내에서 사용 금지된 거 아닌가? 더 파고들었어요. 품질 검사 데이터도 의심스러웠죠. 샘플 수도 적고 데이터가 너무 깔끔했어요. 조작된 흔적이 역력했죠. 저는 법무팀 이 팀장을 조용히 불렀어요. 이 회사, 우리 거래처에서 제외하는 게 좋겠습니다. 곧 큰 문제 생길 것 같아요. 어떤 문제요, 본부장님? 대규모 리콜 사태요. 제품 성분이 기준 위반이고 품질 검사도 부실해 보여요. 우리가 연루되면 안 되니까 미리 끊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팀장이 의아해했지만 제 판단을 따랐죠. 우리는 거래를 끊었고 내부 문서에 사유를 명확히 기록했어요. 3개월 후 정확히 제 예상대로 일이 터졌어요. 소라의 회사 제품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된 거예요. 소비자 단체가 고발했고 식약처가 조사에 나섰죠. 대규모 리콜 사태가 벌어졌어요. 뉴스는 연일 그 회사를 도배했어요. 유통, 부실 검사로 소비자 피해, 발암물질 검출로 전량 리콜, 주가 30% 폭락, 소비자 집단 소송 진행 중. 그날 저녁 소라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수가 저기, 너희 회사랑 거래 다시 못할까? 우리 지금 정말 어려워. 어려울 것 같아요, 부장님. 리스크가 너무 커서요.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요. 제발. 우리 회사 지금 진짜 위기야. 소송 몇 건이야. 내가 도와주면.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부장님. 애초에 제품 관리를 제대로 못하신 거죠. 저희는 3개월 전에 이미 리스크를 감지하고 거래를 종료했어요. 뭐? 3개월 전에? 그럼 너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리스크 관리는 기업의 기본이에요. 저희는 항상 협력사를 모니터링하니까요. 너 일부러 그런 거야? 나한테 복수하려고?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냥 리스크 관리를 했을 뿐이에요. 회사를 보호하는 게 제 일이니까요. 중학교 때 일 때문에 복수하는 거지? 그렇지?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보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죠. 소라 씨, 기억나세요? 체육 시간에 제 신발 보고 너네 고향엔 포장도로도 없어? 라고 했던 거. 그때 전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학교 화장실에 숨어서 1시간 동안 울었거든요. 하지만 죽지 않았죠. 대신 살아남았어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의 포장도로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네요. 아이러니하죠? 인생은 결국 공평해요, 소라 씨. 너, 진짜. 아, 그리고 부장님. 아까 제 옛날 얘기하셨잖아요. 흙 묻은 신발 신고 다니던 애라고요. 그 흙 묻은 신발이 지금 이탈리아제 구두가 됐어요. 신기하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집에서 와인을 한 잔 따랐어요.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어요. 그냥 쓸쓸했죠.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건가? 복수가 날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그로부터 6개월 후 대기업 이사회가 열렸어요. 신규 임원 인사 발표가 있는 날이었는데 평소보다 규모가 컸죠. 왜냐하면 올해는 창립 50주년 기념이라 업계 주요 인사들을 많이 초대했거든요. 회의실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도 참석했지만
제가 승진 대상인지는 몰랐어요. 그냥 본부장으로서 행사에 참석한 거라고 생각했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앞에서 세 번째 줄에 앉아 있었어요. 부회장님이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어요. 올해 우리 회사는 신사업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매출 3천억을 돌파했고 해외 진출에도 성공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죠. 저는 그냥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이 모든 성과의 중심에 한 분이 계십니다. 제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신사업본부를 이끌어 주실 새로운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김정숙 이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시간이 멈췄어요. 주변 소리가 다 사라지고 제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렸죠. 이사, 제가 이사가 됐다고요? 정말로? 옆에 앉아있던 부장님이 제 팔을 툭 쳤어요. 본부장님이요. 축하드려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떨리는 다리로 단상으로 걸어갔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박수 소리가 꿈만 같았어요.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죠. 단상에 오르는 계단이 6개였는데 그 6개의 계단을 오르면서 제 인생이 스쳐 지나갔어요. 흙 묻은 신발, 친척집 작은 방, 편의점 야간 알바, 지하철역 의자, 고시원.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단상에 서자 회의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었죠. 그리고 앞자리에 낯익은 두 얼굴이 보였어요. 미연과 소라였어요. 그들은 하객으로 초대받아 온 거였어요. 업계 주요 인사들을 초대했는데 미연은 아직 대표 직함을 유지하고 있었고 소라도 여전히 부장이었거든요. 두 사람의 표정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충격,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질투, 그리고 완전한 굴복. 특히 미연은 고개를 완전히 떨구고 있었어요. 목이 보일 정도로요. 소라는 입술을 깨물면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저를 믿어주신 회장님, 부회장님, 그리고 함께 일해준 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경청했어요. 회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했죠. 저는 경북 청송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왔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버스도 하루 3번밖에 안 오는 그런 곳이었죠.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흙 묻은 신발을 신고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그냥 촌년이었죠.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어요.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저를 촌년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말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높이 오르고 싶게 만들었고 절대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죠. 시선을 천천히 앞자리로 돌렸어요. 미연과 소라를 똑바로 봤죠. 그들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어요. 세상은 둥글다고 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고 비웃었다면 기억하세요. 언젠가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높은 곳에 설 수 있다는 거요. 그러니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사세요. 그게 결국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죠.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행사가 끝나고 로비에서 리셉션이 열렸어요. 샴페인과 카나페가 준비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제게 축하를 건넸죠.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동적인 소감이었어요. 앞으로도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사람들과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미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가 붉었어요.
정수가 축하해. 진심으로. 고마워요, 미연 씨. 나 정말 미안해. 그때 일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저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어요. 미연 씨.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다만 이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인생을 사는 거죠. 저는 제 자리에서, 미연 씨는 미연 씨 자리에서요. 그래도 정말 미안해. 알아요. 근데 미연 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오늘의 약자가 내일의 강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미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어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요. 소라는 끝까지 오지 않았어요. 행사 중간에 이미 자리를 떴더라고요. 나중에 듣자 하니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하더군요. 행사가 끝나고 저는 혼자 회사 옥상에 올라갔어요. 늦은 밤이었지만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한강이 보였고 남산타워도 보였고 수많은 빌딩들의 불빛이 보였어요.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진짜로 여기까지 왔어.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그냥 후련함이었죠. 30년을 버텨온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무서워할 게 없었어요.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을 자리에 섰으니까요. 이사 승진 후 저는 매주 주말마다 고향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운전기사가 몰아주는 차를 타고 4시간을 달려서요. 청송의 작은 마을, 제가 태어난 그 집은 이제 빈집이 되어 있었죠. 아버지는 10년 전에 탄광 진폐증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치매가 와서 서울 근처 요양원에 계셨어요. 제가 매주 찾아뵙지만 저를 알아보시지 못하셨죠. 산 중턱에 있는 아버지 묘에 올라갔어요. 가파른 길이었는데 예전에는 숨이 차서 힘들었던 길인데 이제는 등산화를 신고 여유롭게 올라갈 수 있었어요. 묘비에는 간단하게 쓰여 있었죠. 고 김동수 지묘 1943-2015.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묘 앞에 흙을 한 줌 집어 손에 쥐었어요. 그 흙은 여전히 촉촉했고 냄새가 났어요. 아버지 나왔어요. 정숙이요. 흙냄새가 코끝에 스쳤어요. 그 냄새는 제 어린 시절 전부였죠. 탄광에서 돌아오신 아버지의 옷에서 나던 냄새, 밭에서 일하고 오신 어머니의 손에서 나던 냄새. 나 이제 그때 그 촌년 아닙니다. 서울에서 이사됐어요. 대기업 이사요. 연봉도 2억 넘게 받고 강남에 아파트도 샀어요. 외제차도 타고요. 아버지가 평생 벌었던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한 해에 벌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산 아래 마을이 내려다 보였죠. 근데 아버지, 전 행복한가 봐요? 복수도 했고 성공도 했는데 여전히 뭔가 허전해요. 밤에 집에 들어가면 너무 조용해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냥 저 혼자뿐이에요. 답은 없었죠. 그저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렸고요. 그래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그게 좋아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자랑스러운 딸이 됐죠? 그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묘를 내려와 옛날 우리 집 앞에 섰어요. 슬레이트 지붕은 녹슬어 있었고 담장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죠. 대문은 삐걱거리며 간신히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모든 게 낡아 있었어요. 작은 부엌에는 녹슨 냄비가 있었고 좁은 방에는 낡은 이불이 있었고 마루는 삐걱거렸어요.
제가 쓰던 방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제가 중학교 때 쓰던 책상이 아직 그대로 있었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거미줄도 쳐져 있었어요. 책상에 앉아봤어요. 의자가 너무 작았어요. 예전에는 딱 맞았는데 이제는 제가 너무 커버린 거죠.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공책 하나가 나왔는데 중학교 때 쓴 일기장이었어요. 표지가 해져서 글씨가 잘 안 보였죠. 펼쳐봤어요. 제 어린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1995년 3월 15일. 오늘도 학교에서 웃음거리가 됐다. 미연이랑 소라가 내 도시락을 보고 비웃었다. 이게 뭐야, 진짜 촌스럽다고. 어머니가 싸주신 김치랑 된장찌개인데 뭐가 그렇게 웃긴지 모르겠다. 근데 나도 창피했다. 걔네는 샌드위치랑 과일을 먹는데 나만 냄새나는 김치를 먹으니까. 하지만 괜찮아. 나는 언젠가 저 애들보다 잘 될 거야. 꼭 아버지한테 약속했으니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어린 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나 해냈어. 정수가, 너 정말 잘했어. 정말 잘 버텼어. 고생 많았어. 한참을 울었어요. 30년 묵은 한이, 억눌렀던 감정이, 참았던 눈물이 모두 쏟아져 나왔죠. 책상에 엎드려서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울었어요. 울고 나니까 속이 시원했어요.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집 밖으로 나와 마당 평상에 앉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서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깨끗한 하늘이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인정받고 싶었던 거였죠. 저라는 사람이 가치 있다는 걸, 존중받을 만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촌년이 아니야. 나는 김정숙이야. 경북 청송에서 태어나서 흙 묻은 신발을 신고 서울로 올라온, 이를 악물고 살아남은 김정숙.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에서 온 문자였죠. 이사님, 다음 주 해외 투자자 미팅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실리콘밸리 출장건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확인했습니다. 내일 사무실에서 얘기해요. 그리고 다시 하늘을 봤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이제 저는 누구한테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무시받지 않기 위해 아등바등할 필요도 없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진짜 저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저는 평상에서 일어나 마당을 한 바퀴 돌았어요. 어머니가 가꾸시던 텃밭 자리도 보이고 아버지가 수리하시던 헛간도 보였어요. 모든 게 추억이었죠. 여기가 내 뿌리야. 이 흙냄새가 나의 시작이야. 흙냄새 나는 이 땅에서 시작해서 서울 하늘 아래 우뚝 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 흙냄새를 자랑스럽게 안을 수 있게 됐어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제 정체성이니까요. 집을 나서면서 돌아봤어요. 낡고 초라한 집이었지만 이 집이 저를 만들었어요. 이 집의 가난이, 이 집의 서러움이, 이 집의 흙냄새가 저를 강하게 만들었죠. 차에 올라타면서 운전기사에게 말했어요. 서울로 돌아가요. 천천히요. 네, 이사님. 창밖으로 고향 마을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어요. 언제든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제든 제 뿌리를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시골 촌년이라 불렸던 김정숙이 이사 김정숙이 되기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진짜 김정숙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든 어디서 왔든 누가 뭐라 하든 당신은 당신의 이름으로 빛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요.